주범이 자기 물건 자기가 중개하는 거 맞잖아. 바지 사장 뭔지 알지? 실질적 소유자 따로 있는 거야. 그런데 2심인 인천지방법원 항소심 판사는 전세 사기금을 148억에서 68억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80억은 무죄, 징역 15년에서 징역 7년, 추징금은 115억에서 영원으로 없애버린 거야. 판심이들 이거 어떻게 생각해? 안녕 판심이들 다들 집에 살고 있잖아. 우리 때는 부모님들 꿈이 내 집 마련이었어. 그런데 내 집 마련을 못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까? 전세나 월세에 살고 있잖아. 대전에서 세입자 90명을 상대로 보증금 62억을 가로챈 뒤 미국으로 도피했던 40대 부부 피해자가 지난달 국내로 강제 송환됐어. 보증금을 반환한 능력이 없으면서 깡통 주택을 매입을 해가지고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한 4년 동안 90명과 전월세 계약 약 62억 원에 이르는 계약을 맺었는데, 피해자 중 한 명인 50살 남성은 전세 보증금 8천만 원을 사기당한 뒤 지난해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어. 이들 부부는 전세 사기 뒤에 미국 애틀란타로 도주를 해서 고급 주택가에서 풍족한 생활을 해왔고,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시애틀로 옮겨가서 은신을 해왔는데, 고급 주택가에서 풍족한 생활을 해왔고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시애틀에 은신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경찰청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 2023년 8월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발부받아 공조 수사를 벌여 2개월 정도 잠복한 끝에 이 부부를 검거했는데, 지난달에 미국에서 강제 추방 결정이 됐고 드디어 한국으로 오게 된 거야. 그런데 미국 연방 이민세관국이 이들의 추방 당시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어. 미국은 저 사람들 얼굴이 만천하에 공개됐는데 정작 우리나라 언론은 이들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거든. 후드티를 입은 부부가 배낭을 메고 공항 복도에 서 있습니다. 대전 지역 세입자 90명을 상대로 보증금 62억 원을 가로채 미국으로 달아났던 전세 사기 피의자들의 사진입니다. 40대 남모 씨와 최모 씨 부부는 도주 2년 만에 미국에서 체포돼.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범죄 피의자의 머그샷 있잖아. 이걸 무조건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고,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살인, 성폭력 범죄 등 특정 중대범죄 사건 중 범죄의 잔인한 정도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피의자의 얼굴, 이름, 나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야.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공의 이익이 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에 있어도 위법성 조각 사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거를 공개를 하거나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죄가 되지는 않아. 미국의 경우에는 모든 주가 다 공개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많은 주가 범죄를 저지르면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과거에 한국의 한 유튜버가 얼굴을 유튜브에서 공개하기도 했어. 그런데 전세 사기 피의자 부부가 유튜버한테 너 가만 안 두겠다, 당신의 가정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성 메일을 보낸 적이 있었거든. 나는 판사 출신 변호사잖아. 이 전세 사기 문제로 내가 다룰 법률적인 문제는 인천 148억 건축왕 전세 사기 항소심 무죄 사건이야. 무죄 사건. 검사가 심리미진 법리 오해로 상고를 했고, 이 사건은 다음 주 목요일인 1월 23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법률적인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어. 이 사건의 개요를 1심, 2심, 판심, 1심, 2심, 3심 순서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자. 1심에서는 주범에게 전세 사기 편취금으로 148억을 인정하고 징역 15년, 115억의 추징금을 선고했어. 그런데 2심인 인천지방법원 항소심 판사는 전세 사기금을 148억에서 68억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80억은 무죄, 징역 15년에서 징역 7년, 추징금은 115억에서 영원으로 없애버린 거야.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인천지방검찰청 검사가 대법원에 법리오해, 심리미진으로 상고했고, 대법원 선고가 다음 주 목요일인 1월 23일에 있을 예정이야. 왜 2심 항소심 판결이 잘못되었는지, 왜 3심 대법원에서는 이 판결이 파기되어야 되는지, 이 두 부분의 판결문에 대해서 법률적 분석을 해볼 거야. 첫 번째, 항소심 판사는 전세 계약이 동일한 보증금 액수로 갱신이 되게 되면 사기죄의 처분 행위가 없고 전세금은 재물이지 재산상 이익이 아니므로 불구분리의 원칙에 따라 무죄다, 이렇게 판단했어. 물론 1심 판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유죄로 인정했어.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주범이 2020년에 2억 원으로 전세 보증금 계약을 체결을 하잖아. 그런데 2021년에도 깡통주택에 전세를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미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에 처해서 다른 임차인들이 뭐 다른 주택에 경매를 막 진행하려고 한다고 하고 채무가 쌓여있는 상태였거든. 이런 와중에 임대차 계약의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는 거야. 그래서 2022년이 되니까 이 돌려줄 2억이 없잖아. 그래서 임차인한테 그러거든. 나 돈 많다. 나 채무 없고 나 튼튼하다. 그러니까 계속 이 집에 살아라. 항소심 판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봤냐면, 이미 보증금은 2020년에 2억을 주고받았을 뿐 2022년에는 그냥 계속 살기로만 했을 뿐 주고받은 돈이 없다. 그러니까 처분 행위가 없을 뿐더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채무는 재산상 이익인데 공소장에는 재물로만 기재가 되어 있어서 유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판시를 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내가 우리 안 팀장님한테 2023년에 1년 뒤에 돈 돌려받기로 하고 2년을 빌려줬어. 그러면 2024년 1월에 내가 돈 돌려받을 게 2억이 있잖아. 그래서 내가 안 팀장님 내 돈 1억 갚아 라고 했더니 안 팀장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나 지금 사업이 망하려고 해가지고 1년만 딱 더 빌려줘. 그러면 내가 내년인 2025년에는 꼭 갚을게. 그런데 2024년 당시에 사실은 우리 안 팀장님은 이미 도박으로 파산 상태에 이르는 데다가 이 2억은 사업자금으로 쓰려고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도박에 1년 더 쓰려고 했단 말이야. 실제 주고받은 돈은 2023년에만 있었고 2024년에는 없었잖아. 이거 사기죄 성립될까? 안 될까? 채무 이행을 연기해 주는 것도 사기죄가 된다는 게 판례야. 그러면 인천 건축왕 사건으로 돌아와서 2022년에 원래 임대차 보증금 반환 2억을 돌려줘야 되잖아. 그런데 억지로 임차인 보고 2년 더 살으라고 해가지고 2년을 미뤘어. 사실은 이미 너무 깡통 전세를 많이 해가지고 보증금 반환 채무는 막 100억대로 쌓여갖고 있고 이미 몇몇 다른 건물은 경매 신청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2년 미루는 거? 그거 사기죄 된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사기죄에서 재물과 재산상 이익으로 나누는 거, 그거 왜 나누는 것 같아? 명확히 현금이나 물건이 아닌 거 있잖아. 채무 연기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기죄로 처벌하려고 나눠 놓은 거거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현물이 아니라서 옛날에 받은 돈이 2억이 있더라도 재물이 아니라서 사기죄 아니다? 이거는 형법의 규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너무 기계적인 해석 같아. 두 번째로 항소심은 왜 1심에서 인정한 추징금 115억을 0원으로 바꿨을까? 1심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유죄로 봐서 부당하게 얻은 이익금 115억을 추징하겠다 그랬거든. 쉽게 설명을 하면 이 사건은 주범이 바지 사장을 소유자, 임대인으로 내세우고 주범이랑 이 주범 직원들이 임차인이랑 사이에 중개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야. 그럼 실질적으로는 주범이 자기 물건 자기가 중개하는 거 맞잖아. 바지 사장 뭔지 알지? 실질적 소유자 따로 있는 거야.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공인중개사법 자기거래 금지는 이 자기 물건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해서 중개인이 부동산 투기를 하려는 걸 방지하려는 목적에 있는 거고, 이 사건은 바지 사장이 형식적으로라도 있으니까 자기 거래가 아니라는 거야. 판심이들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법을 형식적, 기계적으로만 해석하면 우리 국민 법 감정에 맞겠어? 나도 형사재판을 하는 판사였잖아. 1심 판사가 이 사건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주고 있어서 가지고 왔어. 사기죄에 대해서 선고할 수 있는 한도는 징역 15년에 그치고 있다. 현행법은 인간 생존의 기본 조건인 주거의 안정을 파괴하고 취약계층의 삶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질적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 데 부족하다. 이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부분은 법리적인 부분이거든. 전세 사기 구조가 다 이 사건 같지 않고 사건마다 다 달라서 판심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판심이들이 겪고 있는 사건과 딱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어서 판심이들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고소한 사건에서는 막상 기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서 어떤 전세 사건은 유죄가 선고되기도 하고 무죄가 선고되기도 하는데, 이거는 전세 사기 사건 자체가 최근에 처벌하기 시작한 사건이라서 복잡한 쟁점들이 많고 아직 사건마다 다 다르고 쟁점이 정리되지 않았거든. 전세 사기로 피해를 받고 있다면 일단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 상담을 빠르게 받아서 각각의 사건마다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그리고 이건 여담으로 내가 사기꾼
사기꾼 구별하는 법, 사기꾼에 당하지 않는 법을 하나 알려줄게. 판시민들은 관상은 과학이라고 생각해? 대전 전세 사기 이 사건에서 이 피의자들 얼굴이 미국에서 공개가 되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걸 공개하기도 했거든. 댓글에 관상은 과학일까? 근데 사기꾼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흔한 평범한 얼굴인 것 같다,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그 댓글에 또 무슨 대댓글이 달렸냐면 눈알은 못 속인다,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 맞아, 눈동자가 흔들리는 거 있잖아, 그거는 좀 못 속여. 그거 말고도 사실 사기꾼은 말에서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사기꾼의 가장 큰 특징은 결정적인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기한테 불리한 질문에는 절대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사기꾼은 말을 돌려. 왜냐하면 사기꾼이 100% 거짓말 하는 거 아니거든. 사기꾼은 80에서 90%는 사실 위에 있고 결정적인 10% 정도만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구별해 내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식이야. 예를 들어서 김갑동 씨 그때 피해자한테 현재 20억이 있다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재판장이 묻잖아? 그러면 보통 일반 사람들은 제가 그때 얘기하긴 했는데요, 그때 들어올 돈도 있었고, 보통 이렇게 답을 한다. 근데 사기꾼은 뭐라고 답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제가 1994년도에 건설 사업을 시작해가지고요, 그 당시에는 경기가 좋아서 건물을 몇 채 짓고 팔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 그럼 내가 다시 묻거든. 김갑동 씨, 내가 묻는 말에 예, 아니요로 먼저 대답을 하세요. 그때 피해자한테 현재 20억이 있다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사기꾼이 또 이렇게 말한다. 그게 그러니까 제가 그때 피해자랑 거기 그 동네를 가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김갑동 씨, 내가 묻는 말에 예, 아니요로만 대답을 하고 더 얘기하지 마세요. 본인 말할 시간은 내가 따로 줄 때, 그때 하세요. 피해자한테 현재 20억이 있다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사기꾼은 고개를 푹 숙이고 묵묵부답, 이런 식이야. 사기꾼은 초반에 기선제압을 해야 돼. 그것이 사기를 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야. 오늘은 인천 건축학 이 전세 사기 사건을 살펴보면서 사기꾼 구별법까지 얘기를 했는데, 다음 주인 1월 23일 대법원 판결 선고 결과를 한번 우리 기다려보자. 그리고 드디어 우리 귀요미 판돌이도 등장했다? 판돌이 안녕? 우리 귀요미 판신이들 안녕. 1심, 2심, 판심, 판심 법무법인